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렬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시험이 좀 이렇게 앞당겨지는 바람에 경찰 간부를 공부하는 소방 간부야 그대로니까 조금 여유롭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도 하고 뭐 동행 모의고사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경찰 간부는 지금 시간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7월 30일이 시험이면은 지금 민법 총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이 두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기본 강의 따로 하고 또 나중에 한 두세 달 있다가 문제를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그날 강의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년에는 경찰 간부는 오래 쳐댔지만 작년에 소방 간부 공부했던 친구들이 100점 맞았다는 친구들이 연락이 와. 그래서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요것만 하면은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민법 총칙이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민법이 크게 5파트가 있거든 원래는, 그죠?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어. 근데 그런 물권 이하를 다 공부하게 되면은 민총이 더 완벽해져, 이해가.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민총만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학이라는 거는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민총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엄청 적거든. 그리고 행정법 같은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100점을 맞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민법 총칙은 행정법 같은 거 투자하는, 행정학이나 행정법 투자하는 시간 사실 한 5분의 1만 투자해도 다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을 기하면은 도중에 나가 떨어져. 그래서 이 법학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잘 모르던 것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소방 간부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으니까 5번 이상을 읽어야 될 것이고, 경찰 간부는 3번 정도는 읽어야 될 거야, 지금부터. 근데 1회독 할 적에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나 2회독, 3회독 할 적에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이미 1회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체크를, 이거 내년 되면 또 법학이라는 거는 1년에 판례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년 되면 또 구판이 돼버리거든. 깨끗하게 볼 필요가 없어. 막 줄치고 체크하고, 다시 안 봐도 될 것들은 내가 완전히 이해된 그런 그냥 제출, 이제 X 표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줄여 나가야 돼. 범위를 점점. 그래서 시험에 임박했을 적에는 뭐 하루 내지 반나절 정도면은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확실히 이해되고 알았던 거는 이제 X 해버리는 거 뒤에다가. X 안 된 그것만 나중에 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을 줄여 나가면 됩니다. 제가 사법고시부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강의 경력이 한 30년 가까이 돼. 그리고 저는 요 문제 해설이고 뭐 책이고 절대 남한테 안 맡겨. 전부 제 손으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총의 제일 어려움이 그거거든. 어느 선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가 제일 어려워. 이게 과연 민총의 범위 내일까? 아니면 민총의 범위를 벗어나 물권법의 영역일까? 그래서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제가 몇 년도 무슨 기출 변행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 가끔 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민총만 시험인 거는 많지가 않거든. 뭐 경찰 간부나 시험을 치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소방 간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 그 다음에 세무사, 그 다음 경찰 법학 특재, 이런 정도가 민총만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 간평사 문제도 들어있고 노무사 문제도 들어있고 그러단 말이야. 간평사 같은 그 지문을 보면 5개 중에
세 개는 민총 범위 내라고 보이는데 두 개는 예컨대 물권법의 영역이라든가 제가 판단할 적에 그러면 그 두 개를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변형해가지고 민총 관련 지문을 제가 교체해 연 게 변형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제가 그걸 제가 책을 다 쓰고 해설을 다 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범위 벗어난 거는 출제 안 된다 생각하면 돼. 어? 딱 여기 것만 출제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가 들어있다. 변호사 시험은 민법 전범위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민총 관련되는 거 지문 한 두세 개에 뭐 물권법 하나에 채권법 하나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는 제가 두 개는 빼버리는 거지. 민총 문제로 교체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갱간 소방 강의를 따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약간 그게 달라. 아시겠지만 소방간부는 25문제의 지문이 5개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경찰 간부 법학 특채 이런 시험들은 4개 지문으로 나와. 그리고 경찰 간부는 대신에 40문제예요. 민총에서 25문제만 내도 구석구석 내가 모의고사를 출제해 보면은 참 25문제를 구석구석 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물며 40문제라면은 구석구석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어. 구석구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물론 알죠. 우리가 이거는 엄청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매년 출제가 되고 뭐 대리 같은 거 뭐 한 문제만 나오겠어. 대리 같은 거는 1년에 몇 문제씩 나오지 그거는. 그렇지만 40문 그것만 우리는 여러분 알죠. 이 모든 시험이 이 항아리 행위야. 이 커트라인 근방이 제일 불룩해요. 커트라인 근방이. 그러니까 되고 안 돼. 여기가 커트라인이라면 떨어지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 경쟁 상대 아니야. 또 어떤 시험이든 아주 탁월한 점수로 합격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은 가능한 필기시험을 커트라인 근방에서 합격되기보다는 좀 높은 점수 합격이 되어 있다는 거 알죠? 왜? 나도 체력시험, 면접시험, 그러니까 개우 필기시험 합격돼도 체력 면접에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조금 고득점으로 합격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대단히 소중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민총 같은 건 무조건 100점 먹고 들어가야 돼. 어쩌다가 실수로 한 문제 틀리든지. 그렇게 돼야만. 저는 항상 작년부터 소방관분 강의를 작년에 경찰관부가 없었으니까 100점을 목표로 해라. 행정법 같은 뭐 100점을 목표로 하라 소리 하면 안 돼. 엄청 외울 것도 많고 뭐 처분성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 판례들이. 그 100점 맞기 대단히 힘들어. 그러나 민법 총칙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트라인 근방이 원래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이든 집중되거든. 근데 더 이의로 합격이 돼야 돼.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강의 계획표를 보면은 제가 그 당부의 말에서 한 번에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나는 돼야지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합격될 때까지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도중에 되면 짜증도 나고 오래 공부를 하는 게 수험 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도중에 가면 슬럼프도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 빠지면은 또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짜증이 나 막. 그걸 빨리 극복을 못하면 에이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보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수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가능한 빨리 극복을 해야 돼. 빨리. 빨리 극복을 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집까지 함께 푸니까 작년에 소방관부 100점 받은 친구가 그러더라고. 힘들었다. 공부에 매일매일 작년에는 월, 금을 강의했거든. 근데 올해는 그래도 수, 목, 금, 토만 하니까 일, 월, 하, 3일 강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습할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도 집에 가서 기본서도 봐야 되고 또 객관식 문제도 한번 봐야 되잖아. 여기서 풀기는 같이 풀어도 힘들어. 이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거 견뎌내야 돼. 견뎌내버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금방 강의 하고 금방 푸니까 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민총을 공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밖에 더 보여?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할 때는 아 이런 게 중요하다 하더라. 이거 아까 문제 푸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알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 중에 둘 다 하기가 상당히 벅찰 거거든. 둘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꼭 한 가지만 할 수밖에 없다. 시간 관계상. 그럼 예습은 안 해도 돼. 복습은 이는 필수야. 꼭 해야 돼. 복습을 한 사람 20회 동안에 복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20회가 끝나는 순간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어. 알겠죠? 복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모르면 질문하고 너무 완벽을 기울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제뿔에서 나중에 두 번째 읽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돼. 너무 완벽을 기하는 사람은 공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아 이거는 뭐 다음에 알지 뭐 무조건 포기해라 말이 아니고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려고 처음부터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은 힘드니까 너무 저절로 이해될 걸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복습은 꼭 하자 이겁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민총을 어떻게 해야 그럼 100점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출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여기 기본서 딱 첫머리에 나오다시피 조문, 이론,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야. 조문, 이론, 판례 이것만 출제가 돼. 근데 이걸 출제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 시험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판례가 최하 60%에서 75%까지 어떤 시험에는 나와. 압도적이지 판례의 출제가. 압도적이. 그 다음에 조문이 뭐 한 30%에서 때로는 40%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론이라는 거는 이게 30% 나오고 60% 나오면 10% 남죠. 이게 이론이라는 거는 5%에서 약 10%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이론이 10% 정도까지 나오는 시험은 우리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있거든. 그거는 채권법 이런 거는 영역 민총하고 물권만 시험범위야. 감정평가사나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이론 시험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건 한 10% 정도가 나와. 근데 보통 우리들 시험은 이론이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이제 지문 4개 아니면 지문 5개 중에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판례도 아니고 조문도 아닌 거 그냥 학자들이 통설이라 그래. 통설 다수설 그죠? 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들이잖아요. 조문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면서 그런 걸 이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시험에 뭐 무슨 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 그냥 다수설, 통설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5% 10%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또 많아요. 정답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소개되어 있는 판례는 가능하면은 제가 이거는 약간 우리 수준을 넘어선다는 걸 뺐거든. 그런데 판례가 많아. 어차피 판례 비율이 높으니까 판례를 많이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판례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판례를 너무 빼버리면 안 되지, 그죠? 판례가 많아. 이거만 해도 충분해. 물론 뭐 인적 판례가 이거만 있느냐? 훨씬 많겠죠. 제가 선배를 한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조문은 우리 민총에 해당하는 조문이 1조부터 184조까지거든. 1조부터 184조가 우리 민총 조문이야. 근데 그럼 184개만 하면 되느냐? 관련 조문이 좀 있어요. 관련되는 조문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유동적 무효라 그래가지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면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다가 허가를 받게 되면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거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무효라 그래서 그는 무효를 지금은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은 유효가 되잖아요. 소급하여. 그리고 무효이지만 움직일 수가 있잖아. 유동적 무효라 그래. 그럼 이거 관련되는 조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조문도 있고 또 물권법에 있는 조문인데 민청과 좀 관련되는 게 있거든. 다 합하면은 한 2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조문이 200개 정도 될 거다. 관련 조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우리가 책 3번만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조문 문제는 일단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조문 문제는. 그럼 한 40%, 많게는 한 40%까지는 조문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일단 40점은 받은 거예요. 35점에서 40점은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결국은 판례인데, 판례는 아주 내용이 평이하고 쉬운 판례도 있고, 또 약간 고급지고 약간 좀 내용이 비법학도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판례들도 있거든. 그런 거는 지금 당장 그 판례를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체크해놨다가 천천히 알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어떤 중요 판례는 이 시험이든 저 시험이든 매년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 그거는 기출문제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 이 시험에도 나왔네, 저 시험에도 나왔네. 다 같은 시험인데도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출제됐네.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들 매년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자주 출제되지 않는 판례가 하필 올해 출제가 될지 내년에 출제될지 모르잖아. 특히 최신 판례들이 있잖아요. 최신 판례들은 출제됐을 리가 없잖아. 그죠? 판례가 막 21년도 뭐 11월 달에 나왔는데 어떤 시험에 출제됐겠어, 그게? 출제된 적이 없지.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거. 이 기본서 이후에 나오는 판례는 제 카페나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 보니까 시험치기 우리들 시험에는 시험치기 1년 전에까지 나온 판례들만 주로 출제가 되더라고. 1년 이내로 나온 판례는 잘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 날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뭐 6월 최신 판례까지 다 이었는데 이후에 또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은 나중에 카페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참조하면 될 것이고. 자, 그럼 출제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딱 처음에 읽을 적에 제가 일부러 문장을 보면 전부 지문식으로 해놨잖아. 동그라미 1회가. 왜냐하면 문장을 길게 해놓으면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문장이 길면은 잘 읽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제가 본문은 전부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지문식으로 짧게 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거는 몇 줄이 가는 것도 있지만 끊을 수가 없는 것들은 가능하면 지문식으로 제가 짧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는 기출 문제들 나중에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날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되 뭐가 아까 뭐 전체가 다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충 민총에서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할 적에 요 민이라는 게 백성민이잖아, 그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백성이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 여러분이 행법이나 이런 거는 공법이니까 헌법 이런 거 공부할 적에는 다 공법 관계적인 거잖아. 그래서 헌법 같은데 행정법 같은 데서 권리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공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공 의무를 말해.
민법은 정반대야. 민법에서 권리 그러면은 앞에 사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건, 사적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공에 더 밀접해 있잖아. 민법 같은 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사고방식을 많이 달리해야 돼. 똑같은 권리라는 글자가 있지만 민법을 공부할 때 권리는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법상 권리. 예를 들면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내가 매도인이면은 1억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1억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 그러면 1억 지급 청구권. 이거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잖아.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거지. 그럼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 반대로. 매수인은. 공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민이 일반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의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흔히 공인의 반대말로 그러니까 사인이라 그러죠. 우리들, 일반인, 사인들, 우리들 상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야. 알겠죠? 우리들, 일반인들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민법은 뭐 하면 뭐 한다로 규율되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매매 목적물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민법은 의무와 권리는 거의 대응관계야. 지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매도인 측에서 보면은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가 되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를 매수인 측에서 바라보면은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가 되겠지. 대부분은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권리고 저쪽에서 보면은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이런 걸 우리는 법률 효과라 그러는 거죠.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야. 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법률 요건이야. 행법으로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지. 구성요건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이 바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말이에요. 이 법률 효과가 권리 의무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목적물을, 임대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죠? 반대로 말하면 권리가 있고,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근데 민총은 이런 거는 방금 매매나 임대차는 채권법의 영역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 민총, 이 총자가 들어간, 총이라는 거는 원래 숯불 말하잖아요. 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개개의 나무를 말해. 근데 민법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들을 규율하는 거야. 우리 민법 이제 나중에 가면 의사표시를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의사표시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은 매도인이 이거 얼마에 사지 않겠니? 라고 청약을 하겠죠. 매수인이 좋다, 사겠다, 승낙을 하겠죠. 그러면 드디어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된단 말이야. 이때 그 하나하나 살래 말래 이게 개별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좋다, 얼마에 사겠다, 이 승낙도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총을 공부할 때 의사표시 공부하면은 통정허위표시, 서로가 짜고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다리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에 서로가 짜고 진짜는 사고 팔지 않으면서 사고 파는 것처럼 꾸민단 말이야. 그러면 청약, 승낙의 의사가 진짜가 아니잖아. 가짜잖아. 가짜로 합의했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약이 없으면은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민총에서 공부한 의사표시는 바로 이런 채권법에 적용될 매매계약 같은 거 체결할 적에 하나의 의사표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걸 정해놓은 거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민총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채권법 영역이 되니까 그건 민총의 대대로 벗어난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민총은 전체적으로 아까 184조까지 있다 그랬죠. 자, 아까 권리 의무로 나타나는데 근대 이후에는 권리 중심이기 때문에 전부 권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권리라는 말을. 그러면 법률 효과가 전부 권리의 발생, 응? 권리가 변경되든지 권리가 소멸되든지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권리가 발생하는 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가 발생하죠. 대금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잖아. 그런 것들이 권리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발생한 권리들도 변경이 될 수가 있어. 예컨대 채권이 생겼다면 채권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 양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채권을. 채권 양도도 채권법 영역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변경이 되고 매매대금을 지급을 다 해버리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 이렇게 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민총의 핵심이 권리의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권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강아지가, 고양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나? 상속이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같은 데는 개, 고양이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자연인 가수 공부를 하겠지만 사람이 아니고는 권리 능력이 없어.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슨 끈을 가질 수가 없거든. 무슨 끈이 있다, 무슨 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권리 주체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권리의 객체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두 자로 고치면은 변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권리의 변동을 공부하게 됩니다. 변동이라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을 이게 민총의 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서론 파트에서 뭐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이게 있지. 서론 파트에서. 서론 파트에서. 법원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치 권리 남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체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보통 뭐 소방관부 기준으로 한다면은 다섯 문제씩이 나온다 봐야 돼. 경찰관부는 아직까지 시험을 치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다섯 문제 나온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 비추어 보건대 40문제니까 거의 7, 8문제씩 나오지 않을까. 아직 뭐 이거는 시험 친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험에 비추어 보건대 7, 8문제 출제되지 않을까. 근데 안 어려워요. 특히 자연인은 조문으로 보면 이게 1조고 요게 2조고 자연인이 3조부터 30조까지가 자연인 조문이에요. 조문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자연인이 어떤 공부를 하냐면 자연의 각종 능력을 공부해.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럴 때 능력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지위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능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권리 능력, 뭐 의사 능력, 뭐 행위 능력 이런 게 있어. 행위 능력이 그 반대가 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는 걸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그랬는데 무자가 들어가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 행위 능력이 좀 제한될 뿐이다. 없는 건 아니고, 그죠?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이런 게 있어. 안 어려워 근데. 그 다음에 주소 뭐 별 공부할 거 없고 자연인 마지막이 부재와 실종이라고 해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 선고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공부를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어려운 게 없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만 조금 판례들이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고 나머지는 팽이의 내용. 근데 이 법인은 조문을 보면은 31조부터 97조까지가 법인 조문이거든. 조문도 꽤 많고 조문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말하는 법인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법인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러죠. 이게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은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비법인 사단은 판례가 종중 같은 그런 거거든. 판례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그 판례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가지고 공부해 놓으면은 역시 법인 파트도 제가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몇 문제가 나오든 맞을 수가 있다. 올해 뭐 22년도 소방간부는 이미 해설을 달아가 내고 카페에 올리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대단히 팽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소방간부 문제가 작년보다도 약간 쉬웠어. 작년보다도. 그래서 민총은 그렇게 이상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100점 받은 사람이 속출하지. 100점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보면은 법인 파트도 어려운 판례가 거의 잘 안 나고 하나가 딱 어려웠는데 그거는 기출문제집에 없는 제가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건데 최신 판례 위주로 하나 문제가 나온 게 있어. 그것도 뭐 몇 개월 전 판례가 아니고 그래도 1년은 넘은 판례. 근데 1년 지나도 기출문제집에 잘 없잖아. 그런 거로 이루어진 문제가 그게 제일 공부를 한 사람은 저랑 같이 한 사람은 틀릴 리가 없는데 혹시 그냥 혼자 공부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그 판례들을 모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좀 그거 빼고는 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아무튼 법인하고 비법인 사단, 이 비법인 사단이 중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은 또 못 맞출 건 없다. 조문은 97조까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출제가 다 됩니다만 몇 개 조문은 전혀 출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객체가 있는데 권리 객체는 권리 종류별로 원래 다르거든. 물건의 객체는 원래 물건법이 사람하고 물건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법이거든. 아파트 물건이잖아요. 그럼 물건이 뭐냐? 내가 이 아파트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시에 내주면 전세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하고 아파트라는 물건과의 관계를 구별하잖아. 이게 물건법이고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구별하는 법이야. 채권법은. 그러니까 채권의 정의가 특정인이 다른 특정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야.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야, 채권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보니까 물권법에 비하여 채권법은 뭐 신의칙 이런 게 강하게 적용이 돼.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런 거는 뭐 채권법을 직접 안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친족권의 객체는 친족법상의 각종의 지위들이 객체야. 부부라는 지위, 부모와 자식이라는 지위, 이런 게 친족법건의 친족권이라는 권리 객체가 되는 거예요. 상속권의 객체는 상속 재산들이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아파트도 남기고 고르청자도 남기고 이렇게 사망을 했으면 내가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고르청자나 아파트가 상속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이 상속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종류별로 다른데 이 모든 권리 객체를 우리 민총에서 다 규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딱 권리 객체 우리 민총은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거야. 물건에 대해서만. 이게 98조부터 102조까지가 물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물건에 관한.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가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관한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한계를 정하기가. 이게 아까 물건의 객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건법적 영역에 속관한 것들이 막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민총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특히 근데
예컨대 21년도 작년이죠. 21년도 법학특채 민총만 시험 치잖아요. 경찰 법학특채 말이야. 그 민총만 시험 치는데 물권법 조문이 시험에 나와서 폭력 은비한 점유, 이게 가시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엄격히 말하면 민총의 영역을 넘어선 거거든. 근데 경찰 법학특채는 민총만 시험 치는 건데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과연 민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물권의 영역에 속하는 건지 그 한계 설정이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본서만큼 하면 된다. 기본서에 적혀 있지 않는 거는 민총 시험범위 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민총의 약 반도 채 안 돼요. 그러면 민총의 핵심은 권리의 변동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민법 총칙의 꽃입니다. 이것도 뭐 서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라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법률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법률행위, 우리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려면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을 가능해야 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돼. 즉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예컨대 반사회적 행위, 103조입니다. 이 판례가 대단히 많지만 안 어려워요. 다행히도. 이 103조예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 그러기도 하죠.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야.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조문은 간단하게 한 조문인데 판례들이 꽤 많거든. 근데 판례가 다행히도 안 어려워요.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는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는데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꼭 말한다면 2, 3년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럴까? 근데 경찰 간부 하는 사람은 꼭 해야 될 거야. 왜? 사시문제를 출제하려면 이 해석도 한 문제 내야 돼. 에? 해석도 이게 뭐 관련되는 조문이 뭐 105조, 106조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의사 표시가 나와. 뭐 이거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의사 표시는. 조문으로 따지자면은 107조부터 113조까지. 113조까지. 여기에서 이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한 의사 표시, 사기 강박한 의사 표시,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들은 의사 표시 효력 발신과 관련되는 거고. 이거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소방관부만 보면은 5문제 의사 표시했어. 25문제, 5문제 나왔다니까. 25. 경찰 간부는 뭐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5문제 이상 나오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야. 말만 들어봐도 중요할 것 같잖아. 대리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또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전기와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런다. 나는 전기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가서 계약 체결하면은 내가 불리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고 좀 믿을 만한 사람, 또 전기 쪽이 되게 밝은 사람 보고 너가 내 대리인 해. 가서 이 전기와 관련된 계약을 자네가 좀 체결하고 와. 그럼 그 전문가니까 불리하지 않게 계약을 체결해 줄 수가 있잖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도 최소한 5문제야. 경찰 간부 같으면 7문제, 8문제 나올 수 있어. 역시 이 의사표시와 대리가 조문도 꽤 많아. 이 조문도 다 알아야 돼. 이거 114조부터 136조까지가 있어.
136조까지. 꽃입니다, 완전히. 요 두 가지가, 뭐, 안 중요한 영역이 있겠습니까만, 특히 중요해. 특히 중요해.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하고 취소가 나옵니다. 무효 조문이 137조부터 139조까지. 취소가 140조부터 146조까지. 요것도 최소한 한 문제는 나와. 최소한 그랬으니까 두 문제는 기본이고 더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네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경찰관부 같으면 네 문제로 봐야 될 거야. 40문제 출제되니까. 네 문제로 봐야 될 거야. 그리고 요 무효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총칙은 딸랑 3개 조문 두고 있잖아요. 137조, 8조, 9조.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했던 그 유등증 무효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등증 무효. 판례도 대단히 많고 올해 경찰관부 시험에도 올해 1월달에 시험 쳤잖아. 거기도 유등증 무효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더만. 그러니까 그 유등증 무효도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137조가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가 무효행위의 전환, 139조가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취소와 관련해서는 조문 7개 조문 숙지하고요. 조문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판례 몇 개 기억하면은 대단히 팽이하게 출제가 돼 이쪽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함께 공부하면 특히 소고표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소고표가 있고 없고, 그죠? 소급이라는 게 말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소급이잖아. 그러니까 뭐 행법 공부하면은 행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급. 민법상으로는 그런 뭐 불소급의 원칙 이런 거는 행벌을 가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만 민법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취소했을 적에 취소를 한 지금부터 취소됐으니까 효력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법률 행위를 한때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 되느냐, 이런 의미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가 꽤 시험에 잘 나와요. 민총에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가 꽤 몇 개 문제 되는 게 있거든. 관계되는 곳에 가서 하면 돼. 그런 거. 전혀 뭐 어려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이라 그러잖아요.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들 행정법에도 부관이 있잖아. 대단히 중요하죠, 행정법상. 민총에서는 행정법에서는 뭐 부관이 부담 같은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부관 종류 중에서도 부담 같은 게 중요한데 민총은 부담은 생각도 하지 마.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이것도 꼭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와. 그냥 조건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조건 한 문제, 기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우리는. 아시겠죠? 이 조문으로 하면은 147조부터 150조인가요? 51조인가 뭐까지. 잘 뭐 51조인지 50조인지까지. 개념 파악을 잘 해놓으면 됩니다. 조건의 개념, 기한의 개념, 그런 걸 잘 해놓으면은 저 부관은 처음 공부할 적에 잘못 들어가 나면 계속 헷갈려요. 딱 처음 공부할 적에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틀릴 일이 없어. 그래서 개념 파악이 중요해. 정기 조건이 뭐다, 해제 조건이 뭐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공부입니다. 법률행위 공부. 그러면 이제 민총에 하나가 딱 남았어. 소멸시효가 남았는데, 소멸시효를 공부하려면은 먼저 소멸시효가 하면은 몇 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간 계산법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기간 계산법. 이것도 한 문제 정도로 나온다고 봐야 돼. 초일 불산입, 초일 산입되는 예외, 나 판례 몇 개, 만로점이 언젠가, 뭐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거 뭐 152조부터
161조까지. 소멸시효 162조부터 184조까지. 이렇게 이제 민족이 끝나는데, 사실 이 소멸시효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게 소멸시효를 깊이 공부하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찰 간부는 앞으로 시험을 칠 거니까 잘 모르겠고 아직 시험 적이 없으니까, 소방 간부 또 그동안 민총만 시험 치던 과목들 있잖아요. 세무사, 뭐 법학 특재 경찰, 이런 민총만 시험 치는 거 보니까 다행히도 깊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지 않더라고. 소멸시효를 깊이 들어가 출제하면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 근데 혹시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소멸시효 파트 판례들 좀 어려운 판례들도 꽤 소개되어 해놨어. 하는 게 낫지 불안한 것보다, 그죠? 너무 깊이 드는 거는 뺐지만 괜히 얕게 공부해가지고 출제되면 어떡하나 불안한 것보다 그냥 마음 먹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소멸시효 내용만 다 읽으면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기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제가 기본 문제편하고 심화 문제편으로 나눠놨거든요. 심화 문제편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짜 법원행정고시나 법무사 문제 보면은 출제자들이 정말 성의가 없어요.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는 실무자들이 출제하러 들어간대. 그럼 그 사람이 공부를 떠난 지 꽤 됐잖아. 판례가 어떤 판례는 좀 길잖아요. 그럼 여기 각색을 해가지고 지문을 좀 짧게가 출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귀찮고 또 다 까먹고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판례가 10줄이면 10줄을 뚝 해설에 제가 남바만 달아난 해설이 있잖아. 판례 남바만. 그거는 덧붙일 게 없다라는 거야. 판례를 그대로 그냥 글자대로 안 틀리게 출제를 해버리니까 해설에 똑같은 내용을 또 달아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는 판례 남바만 달아난 거야. 특히 법무사하고 법원행정고시 출제자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 그냥 판례가 10줄이든 11줄이든 갖다가 그냥 지문을 해버린다니까. 저거 보고 풀으라 그래. 그 1분에 한 문제 풀 수 있나?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노무사 시험이나 이런 데를 보면 출제자들이 그렇게는 출제 안 해. 다행인지. 성의를 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심화 문제편에 봐봐. 전부 법원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이 그쪽 다 들어요.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예언한 거야. 내용이 어려서가 아니라 특별히. 그래서 저는 다 풀어줄 겁니다. 매일매일 다 풀어주겠습니다만 혹시나 자기는 다른 과목 따지고 공부해야 될 게 많고 특히 경찰 과목 공부하는 사람들 자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 들은 사람은 기본 문제만 풀어도 충분할 겁니다. 다 풀면 더 좋다. 분명히 좋은데 자, 나는 아직 범죄학도 공부 안 했고 행사합법도 제대로 공부 안 했고 헌법도 제대로 공부 안 했고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기본 문제만 풀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거야 아마. 기본 문제만 다 알아도. 심화 문제 100문제 안 돼. 117문제밖에 안 돼요. 심화 문제는. 이거 우리 깨까지 문제집이 총 1034문제더라고. 1034문제 양쪽 합하니까 요 917문제 저쪽 117문제 1034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화 문제를 읽어볼 사람은 보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날이다 보니까 공부 어떻게 된다 대충 민총의 내용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첫 시간에 해봤습니다.
이걸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걸 항상 제가 그때 강조할 거니까. 그리고 강의 계획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20회가 보면은 권리부터 신의칙이라 되어 있죠. 왜 신의성실의 원칙이 책에는 앞부분에 속해 있는데 신의칙과 권리 남용을 제일 마지막에 하느냐. 또 그것도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럼 원래대로 하면 내일 우리가 신의칙을 해야 되거든. 책 순서대로 하면은. 근데 신의칙이 말 그대로 민법상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의칙 판례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원래는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공부 다 하고 신의칙을 보면은 신의칙 판례가 되게 쉽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민총이라도 끝까지 보고 그래도 신의칙을 하자. 신의칙도 꼭 한 문제는 나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한 문제는 출제되니까. 제일 어려워, 민총에서. 신의칙이. 그래서 이걸 내일 바로 했다가는 아무도 멍쩍, 그냥. 뭔 말이야, 이거 완전 그냥. 그나마 민총 끝이라도 하고 돌아오면은 훨씬 그래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해놓은 겁니다. 꼭 강의 계획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하면 계획표대로 되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꼭 문제를 풀어줍니다. 네 타임으로 나누지잖아요. 그래서 3시간은 기본 강의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오늘 범위 내의 문제 그걸 풀어줄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